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마무리 특강 때,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 진도를 다 못 끝내고 그냥 중요한 것도 위주로 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좀 마음에 많이 걸려가지고 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때고 못다한 그 강의 내용 좀 추가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좀 필요하신 분들 좀 강의 좀 한 번 더 같이 따라가면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편 파트는 다 했었고요. 그리고 예금 파트 앞부분, 그리고 예금 상품 부분, 그리고 보험 파트에서 보험 상품이랑 그 보험 상품 뒤쪽 부분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금 중간 이후부터, 그리고 보험 파트 앞부분 그 빠졌는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자, 우리 뭐 크게 바뀐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 번은 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예금 파트 보시면 여러분들 선물 계약 있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선물 계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계약.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물 계약, 특히 여러분 선물 계약과 관련해서는 선물 계약이랑 옵션 계약, 그 양자 비교하는 표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물 계약과 그 옵션 계약에 관련되는 개념이라든지 용어들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선물 계약 보시면 자,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래 일전 시점을 자, 인수, 인도일로 하며, 그러니까 미리 기간을 정해서 그때 우리가 기초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그 사전에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정된 가격에 따라서 사고 팔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 그게 여러분들 선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계약 보시면, 즉 선물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의 계약은 하되, 자, 물품은 장래 인수 인도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 인도하는 현물 계약과 대비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가격을 정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그 당시 계약 당시에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선물 계약은 아닙니다. 그 장래 시점에, 그래서 우리 약정된 기간에 그때 현물을 거래한다라는 점에서 일반 선물 계약은 현물 계약과 다르다. 이 개념 하나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선도 계약과의 차이인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표준화되고, 선도 계약 중에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게 바로 선물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선물 계약이라는 것은 선도 계약보다 좁은 의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거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지 기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진 기능.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자, 현물의 투자 위험이 자, 이거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 요 지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해진 기능 때문에 어떤 위험들을 좀 줄여주는,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투자자들은 자, 보다 적정한 포지션으로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요 개념만 여러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 그 관련되는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특히 선물 계약의 개념 그런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옵션 계약인데요. 오히려 출제 가능성은 옵션 계약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계약,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옵션의 개념에 보시면 선물 계약이 장래 일전 시점을 인수 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한 계약이라면, 그래서 이미 계약 가격은 정하고 장래 시점에 그 선물의 그 기초 자산의 어떤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차익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면, 자, 옵션 계약은 자, 처음부터 이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요. 자, 어떤 행사권, 즉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그 시점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자, 그게 바로 옵션 계약입니다. 그래서 옵션 계약, 선물 계약, 옵션 계약 개념 여러분들 크로스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기초 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우리 옵션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념에 장래 일정 시점,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만 사고 팔 수 있는 것, 이걸 여러분들 우리 유럽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어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팔 수 있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게 바로 미국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물 계약이 매입과 매도 즉 쌍방이 모두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진다면요, 우리 그 옵션 계약 같은 거는 자 우리 권리자가 의무를 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권리자 상대방 계약 당사 중 일방에게 여러분들 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요거는 우리 선물 계약과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그 옵션 계약과 관련되는 그 용어들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기초 자산, 그래서 기초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래되는 대상이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 옵션 보유자, 옵션 매입자, 즉 말 그대로 옵션 계약에서 계약을 통해서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자겠죠. 그래서 옵션 보유자. 반대로 옵션 발행자 또는 매도자라는 것은 의무 이행을 하는 사람, 그래서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 가격. 자, 그래서 기초 자산에 대해서 사전에 정한 매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풋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 가격 되겠죠. 자, 그 경우에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행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사 가격을 여러분들 정했을 때, 자, 우리 옵션 중에서 풋 옵션하고 콜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자, 보시죠. 요거는 콜 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사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약정됐던 행사 가격 이상으로, 자, 어떻게 됐을 때요? 상승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기초 가격, 행사 가격 정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때 행사를 하면 자기는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장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 매수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됐을 때, 그러면요, 행사 가격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의 이익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자, 풋 옵션 매수자라는 것은요, 물건을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요, 처음에 우리 가격의 행사 가격을 정했을 때 그 가격,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요, 자기는 비싸게 돈을 받고 그리고 물건은 싸게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만기일, 다음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인데, 자,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거래된 행사 가격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다. 그러면요,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에 내가 지급한 그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 대신 내가 어떤 기초 자산, 그 대상이 됐던 기초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요, 그때는 수익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까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옵션의 기능인데요. 그 다른 내용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간쯤에 보시면 선물 계약은이라는 부분이 있죠. 선물 계약은, 그리고 옵션 계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비교한 문장들 크로스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래할 기초 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키면서 위험을 제거하고, 반면에 옵션 계약은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 둘 다 이제 뭐 워낙 그 수익률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투기 거래 그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옵션 분류와 관련해서는요, 저기 첫 번째가 콜 옵션, 그다음 두 번째가 풋 옵션. 자, 콜 옵션이라는 것은 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는 거다, 즉 매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풋 옵션은요,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기로 한 측이 보유자가 되는 거다 해서 콜 옵션하고 풋 옵션 양자 개념 꼭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 시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기일에 그때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걸 유럽식 옵션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만기일 이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저기 미국식 옵션, 그렇게 양자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기초 자산에 따라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기 주가 지수 선물하고 주가 지수 옵션 있죠. 그 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좀 연습을 시켰던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꼭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 중요해요. 내용들 다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구조화 상품이라는 그런 개념만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초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자산, 상품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결합하든지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걸 우리가 구조화 상품이다. 그럼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상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구조화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 밑에 보시면 구조화 상품의 등장 배경이라고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기 보시면 구조화 상품 보면 자 우리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요. 수익률이 낮으면 위험도가 낮다. 뭐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상품들을 뭐 만들면 어떤 판매가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수익, 위험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상품들이 개발되었다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 상품의 특징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주가 연계정권이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이다. 자, 이런 개념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그 기타 상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제4장에 보시면 예금 업무 일반사항입니다. 예금 업무 일반사항은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하면요 소비 임치 계약이라 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치 계약도 아닙니다. 특히 소비 임치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소유권이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만 계약이 이제 뭐 만료되거나 그럴 때는요 같은 종류의 같은 그 가치의 그 동종의 물건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하더라도 우리 예금 금액 그 저축한도는요 금융기관의 소유로 가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금융기관 자유입니다. 다만 그 약정된 기간에 우리가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그와 같은 가치, 동량 그렇게 여러분들 반환만 하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 임치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당좌 계약은 자 이런 위임 계약하고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특히 위임 계약 같은 경우는 성간 주의 의무가 더욱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단독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사계약. 자, 예금계약에서 금융기관은 상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계약이 아니라 상사계약이다. 그래서 상사계약의 특징하면요. 성간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민사계약은 10년이지만 5년이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 그래서 우리 부합계약. 혹시 시험에 약관과 다르게 그렇게 여러분 나오면 틀려요.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 그게 바로 부가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종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 그래서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 우리 예금 상품할 때 됐습니다. 보통 예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반면에 저축 예금은요, 그렇죠. 이거는 가계 우대성 상품으로서요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다. 법인은 가입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 그다음에 엣지성 예금 같은 경우는 자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양도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는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양도는 가능해도 질권 설정은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그렇죠? 정기예금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기한 이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예금주라도 그 반환 청구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단 예금, 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정리 예금, 미결제 예금 이런 것들, 즉 처리가 곤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보강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예금 계정이 바로 별단 예금, 그 개념만 보시고요. 그다음 정기적금하고 아래 상호부금인데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자, 월 적립 그 적립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상호부금 같은 경우는 쌍부 계약설에 따르면 적립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좌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 계약과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서 특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즉 성간 주의 의무가 더욱더 가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8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했습니다. 예비선환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구 입금의 경우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금에 의한 입금은 여러분들 자, 우리 낙선계약으로 보거나 요물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예금계약이 당사자의 합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의 인도가 있어야지 즉 우리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약관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에
낙선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낙선계약에 따르면 그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예금의 성립 시기의 문제를 뭘로 본다고요? 그렇죠. 예금 반환 청구권의 성립 시기로 본다. 즉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예금을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내가 돈을 입금을 해야지, 그 금융기관 이전돼야지만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선계약설에 따르면 예금의 성립 시기를 반환 청구 그 시기로 본다라는 거, 그 표현만 또 하나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점액수금,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금융기관 수납인에게는 점액수금의 권한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그 지점장이라든지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점액수금의 권한이 있고요. 또 이들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점액수금의 권한이 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ATM기에 의한 입금, 그때는 현금을 넣고요, 확인 버튼을 누른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타점권 입건의 경우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주심위임설, 양도설이 있습니다. 주심위임설이라는 건요, 자, 먼저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이 안전했을 때 그때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안전해졌을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 반면에 양도설은요, 먼저 타정권이 입금됐을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급해서 예금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양도설이고요. 예금거래 기본약관 같은 경우는 주심위임설을 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정권 입건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좌 송금. 계좌 송금 같은 경우 보시면 현금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 예금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그 다음에 증권에 의한 경우는요, 아까 우리 봤던 주심위임설, 양도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가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거래 약관인데, 예금거래 약관은 여러분들 내용은 작지만은 상당히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약관이라는 것은 이미 그 금융기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이미 부동의 문자로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정형화된 문자. 그러면 우리 매번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는 새로 작성하고 하는 건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그 약관을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죠. 약관을 여러분들 작성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약관을 작성하면 금융기관이 그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죠. 그래서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그렇게 만드는 장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통일적인 어떤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즉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관 해석과 관련되는 여러 원칙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이러면 안 돼요.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근거하여 그 계약의 내용이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는 순간 그게 바로 승낙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을 하실 게 약관과 관련해서 합의,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지할 가능성만 부여하면 돼요. 상대방을 인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교육까지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인지할 가능성만 부여하면 설명 의무는 충분히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의 고지 의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요, 자, 이거는 약관의 내용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반복된다든지 상대방이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 성질성, 대량, 신속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역이라도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관 사본 교부하고요, 계약의 내용도 공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불이익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금융기관, 즉 약관을 작성한 쪽에서 그것이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약관의 해석 원칙과 관련해서 그 표현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우리 우편 금융 상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교재 내용에 그대로 수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동일하게 적용되면 우리가 따로 약관 해석의 원칙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계약의 해석과는 물론
공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렇죠? 약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이나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하나. 두 번째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금융기관이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워낙 시험에 많이 나는데 여러분 약관이 있더라도 당사자끼리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것을 합의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것은 약관 내용보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개별 약정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예금거래도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므로 자, 당연히 뭡니까? 계약 자유 원칙은 지배합니다. 뭐 강제로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은 지배한다. 그래서 부합 개혁이다라는 거, 그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금융회사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내용, 그 금융기관마다 약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관의 체계는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내의 모든 금융회사는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지 동일한 약관 내용을 가진다면 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같은 거 그리고 그 채택 이런 것들은요, 그렇죠? 각 금융기관마다 또 상품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채택과 시행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단계별 약관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리고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단계별 약관 체계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약관의 이원적 체계라고 해서 요거는 기출 한번 됐죠. 여러분들 예금거래 기본 약관, 예금 종류별 약관 그리고 당해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세부적인 당해 상품별 약관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예금 종류별 그다음 세 번째가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예금거래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예금거래의 상대방 하면 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조합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술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이라고 되는데 그냥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금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동의를 얻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상품에 따라서 가입 나이라든지 그런 제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나 즉 자연인이면 누구나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 가지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단독으로 예금 거래 계약을 할 수 없고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고요.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선고에 의해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요, 원칙적으로는 자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자, 이때 또 동의도 필요 없어요. 동의도 안 돼요. 동의를 해봤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의 의미도 이해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에 의해서만 자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칙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으로. 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 정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를 요한다. 자, 그게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당좌 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 그래서 우리 위임 플러스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대리인 제도는 여러분들 좀 내용이 예전에 기출됐던 것도 그렇고 좀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리라는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십시오. 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요. 그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 아니면 또는 뭐 법정 대리일 때 본인이 있을 것이 있는데 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요. 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름, 즉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법률 효과도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다는 등 대리인 자신에 대해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등 그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대리인과의 거래시 유의사항 딴 거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대리인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입금할 때는 진정한 대리인지 아닌지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법정 대리라는 게 있어요. 법정 대리는 자, 임의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라면요. 자, 법정 대리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 이런 경우가 법정 대리입니다. 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예금의 중도 해지, 예금 담보 대출 이런 경우에는 자, 아무리 일반적인 여러분은 면책 그 조항이 있죠. 그걸 규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항상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자, 특히 아직 기한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예금계약 본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이 편 꼭 기억하십시오. 위임장 외에도 반드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오면 본인의 의사 뭐 전화라든지 어떻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외국인과의 거래는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예금 거래를 하면 행위지인 대한민국의 어떤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회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법인에 예금 거래할 때는요, 뭐 별도의 뭐 상업 등기부나 이런 걸 징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동 대표이사들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금융기관에서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신경을 쓰지 않지만 다만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상업 등기부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상업 등기부 안에서 들어있는 뭐 공동 대표 이사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공동대표 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대표 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표권 남용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교재는 빠졌지만 물론 위임을 통해서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뭐 거래하는 것도 당연히 무방하고요. 뭐 외국 회사와의 거래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자, 여러분들 우리 우편금융 상식에 나오는 모든 거래 계약의 성질은 사법관계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권력관계라 해서 국가라고 뭐 우월한 지위에서 어떤 것을 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사법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조합이 있었죠. 법인격 없는 사단은요, 예시 좀 기억하시오. 특히 뭐 교회라든지 종중, 그 다음에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러분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됩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총유적,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총유적으로 기속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교인이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요, 내가 탈퇴할 때 내가 낸 헌금만큼 돌려달라, 아니면 이 건물, 교회 건물에 지분이 얼마 있다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자,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자, 별도의 어떤 뭐 총윤이, 합윤이 그런 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단이 있다 그러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의 명의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자의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재단의 명의로 할 수가 없겠죠. 재단의 명의로 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거 좀 보시고, 그다음 조합이라는 것은 자, 이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전형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어떤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걸 위해서 출자하는 계약, 그게 바로 여러분들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 사업하는데 여러분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우면 뭐 우리와 뜻도 다른, 우리와 어떤 이념이 다르고 어떤 뭐 다른 사람들 있죠. 이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동업자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합유로 이렇게 공동 소유 관계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조합이라는 거는 조합 자체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우리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면 예금 출금할 때도요, 조합은 전원이 가서 예금을 출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조합 대표자를 둬서 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출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금의 입금과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2018년도에 새롭게 들어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대로 한 문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현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모든 우리 우편금융에 나와 있는 입증 책임은요, 다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입금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금 의뢰액과 확인액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 경우 있죠. 이때 과연 누가 입증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지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이야 던져놓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융기관이 딱 확인하니까 이렇게 9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금자가 주장한 100만 원의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현금으로 인한 입금 계약은 예금 계약 그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라? 그렇죠. 이게 유일한 입금자가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입금자가 100만 원임을 입증해야 된다. 반면에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100만 원의 어떤 통장을 발행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확인했더니 그게 9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게 90만 원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금융기관이 입증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과다 입금. 자, 과다 입금은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한 경우, 자, 이거 원칙적으로, 자, 아무리 통장 찍힌 게 더 과다하게 찍혔다 하더라도 원래 제공한 금액만큼만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문제는 통장이 여러분들, 자, 우리 예금주가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거기 1억 원이 찍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제3의 선의자가 그것을 보고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였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배상을 해줘야 되죠. 왜? 금융기관이 통장 발행을 잘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만 그 비용 배상액이 그 1억 찍힌 그 손해, 이 사람이 실제 손해본 그 금액이 아니라 어떤 집행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배상한다라는 거, 그 내용이 여러분들 과다 입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계좌 상위 입금. 자, 요거는 여러분 누가 잘못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그 금융기관 직원이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그 예금 계좌에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요게 우리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우리 금융기관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요, 요거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고요. 그래서 그 예금 계좌 주인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냥 일방 취소하고 바로 예금 주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송금일이 착오하면 그 금액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소유주지만 그 예금주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예금주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요, 예금주의 승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금주가 그렇지만 그것은 예금주한테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유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 등으로 어떤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그 수취인이 그 예금을 만약에 함부로 쓰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횡령죄라든지 그런 어떤 행사상의 어떤 범죄도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 딱딱 단계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막 뭉뚱그려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권유예 입금해서 타정권 입금의 법적 성격. 자, 요거는 위임 계약이다.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요. 그리고 그 위탁받은 사람이 그 사무 처리를 완료해주는 그런 계약이 바로 위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위임 계약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다음 수표. 특히 수표 관련해서는 일반 행선 수표냐, 특정 행선 수표냐, 그거. 그래서 계속 거래한 금융기관이냐, 그리고 특정한 금융기관이냐, 이런 것들로 구분 좀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송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계좌 송금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보냐면 위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임하면 여러분들, 자, 제가 3종 세트가 있다고 했어요. 자, 위임을 하면 결과 통지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위임인 입장에서는 위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위임계약 맞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 송금 그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다음 차고 송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자, 법적으로 우리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돈을 인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통장 증서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금 통장, 예금 증서 요거는 여러분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순한 증거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 이 사람에게 돈을 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따라서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인이 금융회사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요거는요. 우리 일정한 요건 하에, 자,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인장, 서장, 사인 같은 그런 것들이 일치했을 때 우리 금융기관에서 면책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통장 들고 왔다고 그것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어떤 면책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는 면책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표지어음 같은 경우는요, 저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금액이 그 증권서 속에 화제되어 있고 그것을 점유함으로써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권리자이든 상관없이요, 그 사람에게 지급되면 다 면책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지급의 법적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자, 우리 변제 그 예금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 통지라고 그랬어요. 통지라는 것은 자, 의사 표시된 대로 효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별도의 어떤 효과들이 인정이 되는 의사 통지, 그리고 변제, 그 외에 무슨 뭐 공탁이라든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금은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금 지급 장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참 채무냐, 그다음 추심 채무냐 구분하셔야 되죠. 지참 채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들고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금 계약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심 채무다. 요게 여러분들 보험료 그것과 다르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참 채무, 그렇게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는 그거랑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 자, 막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스튜디오에서 지금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자, 어쨌든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이 좀 꽤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예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도래하고요. 그리고 예금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만기가 도래했다고 금융기관이 채무 불이행 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만기가 따로 없는 수시 출급식 예금 같은 경우는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금을 내어주지 않으면요, 그때도 역시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예금의 지급과 면책, 면책 근거. 자, 예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 채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채권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금주에게 원래 변제를 해야지만 면책이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매번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예금주를 막 진짜 우리 수사 막 꼼꼼히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을 했다면요,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건, 민법상 채권의 준점자의 변제, 그 다음에 인감 서명이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의 준점유자의 변제와 관련해서 표현상속인, 그다음에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는 별도 예금 증서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건 채권의 준점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통장 안 가지고 오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면책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감하고 서명이 있으면, 자, 인감을 신고했다는 것은 좀 더 꼼꼼하게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숙련된 금융 종사자로 하여금 인감 대조를 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이거 필적 감정까지 할 수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감 어느 정도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조를 하면 되고요. 반면에 서명 같은 경우는 우리 초보 갓 들어온 우리 신입사원들도 대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선의, 자, 여러분들 법학에서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선의라고 하지만, 요때 선의는요,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 적극성을 좀 띄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고 되는데, 정당한 예금주에 대한 청구인지 여부, 특히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특약. 자, 예금주가 그런 특약을 했다는 것은 나 말고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의사 확인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이 비밀번호나 서명 이런 게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더라도요, 면책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예금 청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써야지. 그래서 예금 청구서가 정정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면책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가 뭐 정정을 해가지고 예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딴 사람이 그 예금 청구서 딴 사람이 버린 걸 가져다가 정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진정한 예금주에게 손해가 갔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면책되기가 어렵다. 그다음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나 예금 담보대출은 우리가 봤지만 주의 의무가 더욱 가중돼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폰뱅킹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 자금 이체시뿐만 아니라 자금 이체 등록시, 폰뱅킹 등록시도 사정을 고려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편의지급. 편의지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장 없어도 막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그동안 편의지급을 받아왔는데 그 종업원이 편의지급 받고 도망갔다. 그럴 때는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지만 면책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금융기관이 과다 지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요, 그 과다 지급된 것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함부로 소비를 해버리면 뭐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요거 양자 구분하는 거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예금의 관리, 예금주의 사망인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 예금과 관련해서 상속, 뭐 질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압류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기본 강의나 OX 지문풀이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상속 관련해서는 제가 그 타직렬 있죠. 여러분들 뭐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공무원 사회라든지 다른 뭐 직렬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상속은 거의 대부분 케이스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케이스 문제를 좀 연습을 시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론을 배우는 게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OX 지문이나 모의고사 또는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케이스 문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개념만 여러분 좀 살펴볼게요. 자, 상속. 자,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다 국고에 기속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어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고요. 근데 그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가 되면 우리 법으로 정한 어떤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이때 상속이라는 것은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인에 대해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이 만약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상속인들끼리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발견계 혈족. 다만 상속에 그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아무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상속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요 공동으로 상속하고,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는 단독 상속한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자, 보시면 자, 1순위 한번 보세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 양자 중에는 일반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 양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양부모하고 그리고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 자, 제가 친양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친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친부모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양부모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자와 정모, 정모와 계모, 적자와 계모, 그 다음에 가봉자 사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법정 혈족,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속이 가능하려면 뭐 배우자의 자녀 같은 경우를 뭘 해야 됩니까? 뭐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일반 입양이든 아니면 친양자 입양이든 입양을 해야지만 상속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 배우자 뭐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대습상속. 자, 여러분 대속상속할 때 제가 굵은 글씨로 뭐 했을 때요, 상속받을 사람,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의 결격인 경우. 그래서 포기는 안 해요. 이게 우리 사법시험 같은 데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망 또는 결격, 포기 잘 안 해요. 사망, 결격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과 상속법. 여러분들 같은 동순이면요 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미혼이 만약에 혹시 직계 비속이라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뭐 양자든 친자든 그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균분 상속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속분고 계산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재산의 성질과 관련해서, 자, 과연 상속재산이 뭘까? 성질이 뭘까? 공유,
합유.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 지분이 있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토지를 갖다가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3명 있고 배우자는 안 계신다. 그러면요, 각각 3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지분만큼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유설이고요. 합의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분은 존재하지만 그 지분 처분에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통설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유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교재만 한번 보세요. 자, 공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 지분 가지고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 합의설이라는 것은 지분은 가지지만 분할하기까지는 지분에 대한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원래 합의설이라는 것의 지분은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말은 다른 그 합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공유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거기 보면 그러나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 이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 금융과 관련되는 거니까 예금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자, 상속인 중 한 명이 와서 자, 이 몫이 있는 돈을 내 몫을 받아가겠다. 공유설에 따르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원칙이겠죠. 다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지급하면 되겠다. 그런 거 설명해놨고요. 그다음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땡땡 재단에 기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증이죠. 당연히 유언자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물론 살아생전에서의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돌아가실 때도 그분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끔 인정해줘야 되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그 사람 몫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정당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자신이 어떤 상속권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유언의 확인이라고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유언과 관련해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녹 공비구 해서 자필정서, 녹음정서, 공정정서, 비밀정서, 그리고 구수정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자녹, 공비 4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긴박한 상황. 우리 뭐 회장님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든지 어떤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뭐 유언서를 작성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 구수정서를 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게 자녹, 공비구 중에 자, 공증정서는 우리 보통 뭐 변호사, 법무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분들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그런 사람들 공정인 앞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구수정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민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하고 7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검인 합의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재 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공정정서 또는 구수정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2개는요. 우리 법원의 검인이나 아니면 국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람들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가 없는 대신 자필정서, 그 다음에 녹음정서, 그 다음에 비밀정서 요 3가지는요. 그래서 법원의 검인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유언 집행자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언 집행자가 선임됐다는 것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라도 터치하지만 누구만이 자, 유언 집행자만이 그것을 집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 집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속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자의 예금 청구가 있는 경우라고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렵죠. 여러분. 포괄 유정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특정 유정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유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제 재산이 만약에 분필이 하나 있다. 그럼 분필을 갖다가 첫째 아들에게 나의 분필을 준다. 이런 거 어떤 개개의 물건을 주는 걸 특정 유정이라고요.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 포괄 유정이랍니다. 그래서 포괄 유정은 상속이랑 효력이 거의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포괄 유정은 적극 재산, 플러스 된 재산 있죠.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빚도 함께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포괄 유정, 상속 같은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다음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수증자, 즉 상속을 받는 유정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지므로 은행은 예금을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개별적인 재산,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뭐 2천만 원을 둘째 아들에게 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 특정 유증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유언대로 그것을 집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류분이라는 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 그 자신의 상속분 침해한 정도 있죠. 그걸 따라서 직을 받는데 자신의 상속분 전액을 청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자신의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지급 청구,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케이스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속인의 확인 방법. 자, 보시면 상속인 그렇다고 막 뭐 너무 자세하게 뭐 찾을 필요 없고, 자,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이런 것들만 진구해가지고 상속인을 확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자필정서, 녹음정서, 비밀정서 있죠. 그래서 공정정서나 우리 구수정서처럼 법인 그 공정인이라든지 법원의 금인이 받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법원 검인 확인서 같은 거, 요것도 같이 증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살포시 다른 걸 하나 싹 끼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되는 특수한 문제라고 되는데요. 자,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합의설은 아까 뭐랬어요? 지분은 존재하나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지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의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상속인 중에 한 분이 행방불명이 됐으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행방불명인 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부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유서를 취한다면요, 그쵸, 각자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A라는 분이 자,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근데 무용고 같아요. 그러면 이분도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속인이 없다고 한다면 자, 바로 그분의 재산이 국가에 기속되면 국가가 나쁘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자, 이때는 수색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분의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색 공고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상속권자나 수중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 채권 신고 기간 공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 그게 바로 상속인 수색 절차 또는 채권 채고 절차, 그 공고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죠. 채권 신고하는 사람 없고요. 물론 채권 신고라는 건요,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 빨리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또 혹시 상속인 있으면 상속인도 빨리 알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자, 그때는요 바로 국고 기속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특별 연고자. 그래서 이분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분을 뭐 정성껏 뭐 돌봤거나 아니면 뭐 이분의 재산 증식에 뭐 기여를 했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액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국고에 기속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상속인 수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간이 우리 민법에서는 2년으로 정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2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예금, 도래하지 않은 예금. 여러분들 언제나 예금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면요, 뭐 압류라든지 그런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만기가 도래했는데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면 뭐 진정한 상속인을 알 수 없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변제공탁 국가기관에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공탁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채권자,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지금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 채권자들이 뭐 경합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누구를 줄지 모르겠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분할, 뭐 공유관계를 끝내고 상속분 등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상속은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합니다. 사망. 자, 여기서 사망하자마자 바로 우리 상속재산을 나누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장례 절차나 그런 거 끝나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들 상속은 언제 개시된다고요?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급을 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협의 분할 같은 경우, 자, 우리 민법에도 정했어요. 이 연도도 좀 기억하십시오. 상속인 수색 절차 2년, 그리고 협의 분할 있죠. 이걸 5년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거 5년 동안 재산 분할하지 말고 그대로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만약 그 기간이 이제 뭐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 협의하겠죠. 협의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속의 어떤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네, 사망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협의 부달하는 것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A라는 분이 A하고 B가 있고요. 저 자녀가 C가 있다고 할게요. 이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직계 비속 1순위, 배우자 2순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B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다만 이때 이 C가 자, 미성년자다. 그러면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협의 분할 참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가 대신해서 C의 어떤 상속 분할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자기도 상속인으로서 참여하고 또 C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B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 이해 상반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 상반행위라서 이거는 뭐를 선임한다? 그렇죠. 요 C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뭐 대리인, 즉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 대리인.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심판 분할은 법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분할하는 거다. 언제나 여러분들 법원에 심판이 있든 협의가 있든 언제나 사망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그 표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속 포기 한정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뭐 채무가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을 받기보다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그 채무에서 상속인이 벗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많은지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생방문 그냥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분의 상속인이 되는 자격이 나밖에 없다. 뭐 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즉 단순 승인을 한다면요. 상속은 여러분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상속을 받잖아요. 그때 빚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상속인이 힘들어지니까 그때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자 내가 채무는 인수를 하지만 그 채무는요. 그렇죠. 적극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정 승인이고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이 예금주 사망 사실을 모르고 예금지고 자 이분이 살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 금기관에서는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정당한 면책 요건만 구비하면 그때는 면책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예금의 지급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정기적금, 그 당좌예금부터 먼저 볼게요. 당좌예금 여러분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당장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장 해지하고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자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예금주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일반 상속재산 지급 절차에 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기적금, 자 적금 같은 경우도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이 받게 됐다. 그러면요 어떤 전원의 동의에 의한 그 받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표현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적금 계약을 승계를 했다. 그래서 뭐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형님이 아버님의 적금을 상속재산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승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예금 채권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